이게 뭐야? 현관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 짐이 다 밖에. 너희가 나한테 그랬듯이 나도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 73세 어머니가 아들 부부를 아파트에서 쫓아냈습니다. 그것도 단 하루 만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버려진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엄마, 현관문이 안 열려요.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아요.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박영숙 씨의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 씨는 여행 가방을 손에 든 채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을 맞이한 건 열리지 않는 현관문이었습니다. 아니, 이상하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민호는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눌러보았지만 경고음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지친 수지는 짜증이 나는 듯했습니다. 여보, 빨리 좀 열어봐요. 짐도 무겁고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아. 알았어. 엄마한테 전화해볼게. 민호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자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바꿨다. 너희 짐은 다 복도에 빼놨으니 가져가.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 집에는 세입자가 들어올 거야. 너희는 처가든 어디든 알아서 가.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답지 않은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너희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전화가 끊어지고 민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마에는 땀이 맺혔지만 그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저희 짐은요?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복도 끝에는 정말로 그들의 짐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옷가지부터 책장의 책들까지, 심지어 화장실의 칫솔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어락 업체에 전화해볼게요. 민호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도어락 전문 업체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이라 그런지 어느 곳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수지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어머니 전화야? 민호는 다시 걸려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세입자가 들어올 거야. 그 전에 짐 다 가져가. 안 그러면 내가 다 버릴 거니까. 엄마,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보고 하루아침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 왜 이러는지 모를 것 같아?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옆집 현관문이 살짝 열리더니 이웃 주민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아, 그렇게 소리 지르면 어쩌니? 너희가 얼마나 서운하게 했으면 내가 이런 결정을 했겠니? 박영숙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는 몰랐겠지만 난 오래전부터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어. 전화는 다시 끊어졌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우리 짐이. 수지는 복도 끝에 쌓인 짐들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일단 처갓집에 전화해볼게요. 오늘은 거기서 자고. 안 돼요. 우리 엄마한테 이런 일 알리면 안 되는데. 어머님 이런 모습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럼 우리 보고 오늘 어디서 자라고요? 모텔이라도 가야 하나? 민호는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야? 영숙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대? 안녕하세요. 이웃집 할머니. 저희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러시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나 보네. 영숙이가 원래 저런 성격은 아닌데. 할머니의 말에 민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이웃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할머니, 혹시 우리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신 거 있으세요? 글쎄다. 요새 자주 한숨 쉬시더라고. 허리도 많이 아프신가 봐. 병원비도 걱정이라고 하고. 민호는 그제서야 어머니의 고민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보, 일단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 볼게요. 오늘 가능한 곳이 있나? 이 시간에 어디가 와요? 날도 이렇게 더운데. 두 사람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민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습니다. 내일 10시 전에만 짐 빼가면 돼.
그리고 이제부터 그 집에 대해서는 잊어. 너희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이렇게 화내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결혼 후 점점 멀어져간 관계.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민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보았습니다.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난 현실을. 일단 짐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어머님, 제가 영숙이 데리고 살게요. 걱정 마세요. 20해 전 그날 박영숙의 큰언니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33세 나이에 남편을 잃은 동생이 너무나 가여웠기 때문입니다. 네, 언니. 우리 영숙이 잘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박영숙은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큰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5살배기 아들 민호의 작은 손을 꼭 붙잡은 채로.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는 멀리 출장 가셨어. 박영숙은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어린 민호에게 아빠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아빠 따라가면 안 돼요. 아니, 우리는 여기 있어야 해. 그날 밤 박영숙은 큰언니 집 작은 방에서 민호를 재우고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32평짜리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영수가 일단 내일부터 공장에 같이 나가자. 내가 소장님한테 말해놨어. 큰언니의 말에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영숙의 고단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공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야 했습니다. 다행히 전업주부였던 큰언니가 민호를 봐주겠다고 했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민호야, 엄마 이제 일하러 가야 해. 엄마, 나도 데려가요. 안 돼, 민호야. 이모랑 있어야 해. 매일 아침 울며 매달리는 아들을 떼어놓고 나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공장에서의 일은 고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했고 쉬는 시간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영숙 씨,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동료들의 걱정에도 박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야근이 있는 날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뻤습니다. 퇴근 후에는 곧장 큰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이모와 지내던 민호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오늘은 진짜 늦었어요. 미안해, 우리 아들. 오늘은 일이 많아서. 지친 몸이었지만 아들을 안는 순간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얘 밥은 먹고 일하니? 큰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박영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점심시간에 먹어요. 사실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된 끼니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간단한 김밥으로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병난다. 내일부터는 내가 도시락 싸줄게. 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박영숙은 언니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이미 민호를 봐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신세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박영숙은 조금씩 공장 일에 익숙해져 갔고 민호도 이모와 지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밤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박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결혼식 날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은 그날 박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었습니다. 영숙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너무나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그날의 전화를 받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박영숙 씨 되시나요? 대개 남편분이. 그 뒤의 말은 기억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엄마,
생각에 잠겨있던 박영숙은 민호의 목소리에 흠칫 놀랐습니다. 민호야, 왜 안 자고? 엄마가 울어서. 민호가 박영숙의 뺨을 만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울지 마요. 내가 있잖아요. 5살 배기 아들의 말에 박영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가 있지. 박영숙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민호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박영숙은 아들의 입학식을 위해 처음으로 공장에 휴가를 냈습니다. 우리 아들 입학식이라고 옷도 새로 사고 돈 꽤 썼네. 박영숙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 걱정하지 마. 내가 좀 보태줄게. 언니 그만해요. 이미 민호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입학식 날 민호는 새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호야, 학교 늦겠다. 엄마. 다른 애들은 다 아빠랑 같이 가던데. 민호의 말에 박영숙의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민호, 엄마랑 가자. 이모도 오시기로 했잖아. 네. 입학식장에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기 민호네 엄마.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이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호 벌써 이렇게 컸네.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죠. 하지만 그 이웃의 다음 말이 박영숙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근데 혼자 애 키우기 힘들죠? 재혼은 생각 안 해봤어요. 박영숙은 민호가 그 말을 들었을까 걱정되어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엄마, 재혼이 뭐예요? 역시나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냥 어른들의 이야기야. 민호는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박영숙은 오랜만에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민호를 재운 뒤 베란다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혼자 잔을 기울였습니다. 여보, 우리 민호가 많이 컸어요. 이제 학교도 가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걸까요? 민호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게 너무 불쌍해요. 그때 옆집에서 들리는 부부싸움 소리에 박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때문에 애들 교육비도 못 대.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에 쓴 거야? 내가 번 돈 가지고 왜 그래? 당신은 맨날 술이나 처먹고. 박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닌가 봅니다. 그래. 이대로도 괜찮아. 우리 민호만 잘 크면 돼. 다음 날부터 박영숙의 생활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민호를 깨워 학교에 보내고 공장에 출근했다가 퇴근 후에는 학원에 들러 민호를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안 돼, 민호야. 공부 잘해야 나중에 좋은 대학까지. 알았어요. 민호는 투덜거리면서도 엄마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수가 애한테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야? 큰언니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언니,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민호라도 공부 잘해서 좋은 데 취직하게 해야.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가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민호가요? 네, 다른 아이와 심하게 다퉜어요. 한번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숙은 급히 공장에 휴가를 내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민호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 다른 아이가 민호를 놀려서 시작된 일이에요. 네? 뭐라고 놀렸는데요? 그게 아빠 없는 애라고. 박영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을 보니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나 잘못했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는 아빠가 없어요? 민호의 질문에 박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피해왔던 질문이었습니다. 민호야,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우리를 위해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정말요? 응. 그리고 우리 민호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있잖아. 민호를 꼭 안아주며 박영숙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박영숙은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호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는 어느새 엄마를 훌쩍 넘어섰고 목소리도 많이 굵어졌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어느 날 민호가 갑자기 한 말에 박영숙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벌써 이렇게 컸네. 엄마는 맨날 저보고 애기래요. 전 이제 다 컸다고요. 하지만 민호의 성장이 늘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은 간혹 반항도 했습니다. 엄마, 저도 친구들처럼 학원 그만두고 운동하고 싶다고요. 안 돼. 너는 공부를 해야 해. 왜요? 왜 저만 맨날 공부만 해야 하는데요? 그런 날이면 박영숙은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의 든든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지만 민호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호가 많이 힘들어하네요. 밤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근길에 한 남자가 박영숙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영숙 씨, 오랜만입니다. 아, 정 과장님. 공장에서 몇 년 전까지 같이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이라도 같이 하실까요? 죄송해요. 집에 가봐야 해서. 하지만 그 남자는 몇 번이고 박영숙의 퇴근길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은 강제로 손목을 잡아 식당으로 끌고 가려고까지 했습니다. 놓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나랑. 그때였습니다. 엄마. 민호가 학원이 끝나고 엄마를 마중 나왔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저기요. 우리 엄마한테서 손 치우세요. 14살의 민호는 이미 성인 남성만큼 키가 자랐습니다. 그 남자는 민호의 기세에 눌려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손목 다치지 않으셨어요? 민호야, 괜찮아. 앞으로 제가 데리러 올게요.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 민호는 매일 학원이 끝나면 공장 앞으로 엄마를 마중 나왔습니다. 민호야, 엄마 혼자 가도 돼. 안 돼요. 그 아저씨가 또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아들의 보호를 받는 기분이 어색하면서도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어른스러워야만 하는 아들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영수가, 민호가 참 듬직하네. 네. 근데 언니 가끔 마음이 아파요. 저 나이에는 좀 더 자유롭게 지내도 될 텐데. 어느 날 민호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 어머님, 잠시 시간 되실까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민호가 요즘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수학이랑 과학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민호는 엄마를 마중 나오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고생하시는데 제가 공부라도 잘해야죠. 아들의 그 말에 박영숙은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호의 중학교 졸업식 날 박영숙은 처음으로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와, 엄마 오늘 완전 예쁘시네요. 정말? 엄마가 좀 오버한 것 같지는 않아. 아니요.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요. 졸업식장에서 민호는 당당하게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빠가 없다는 것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꼭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프지 않게 해드릴 거예요. 우리 아들. 근데 의대는 돈이 많이 들 텐데 제가 장학금 받을 수 있게 공부 열심히 할게요. 엄마는 이제 제가 책임질 거예요. 박영숙은 아들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의대를 보내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민호의 결혼식 날 박영숙 씨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 내외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참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이 인사를 하자 박영숙 씨는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동생 민호네는 어때? 처음으로 가보니 새로 이사한 박영숙의 작은 월세방. 큰언니가 놀러와 물었지만 박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못 가봤어요. 왜? 결혼한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 가도 될지 말아야 할지.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지만 박영숙은 아직 한 번도 아들 집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매번 전화할 때마다 민호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오늘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그 다음이란 말이 벌써 수십 번은 넘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는 장모님이랑 식사 약속이 있어서. 아, 그래. 아들의 변명이 늘어갈 때마다 박영숙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늘 부모님하고 주말마다 만나나 보네. 네. 장모님이 좋아하시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예전처럼 수시로 오던 전화도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좀. 와이프가 불편해해서요. 회사 사람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매번 핑계를 대는 아들을 보며 박영숙 씨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결혼 후 1년 아들의 모습은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영숙은 아들이 사는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보, 시원하죠? 엄마 아빠랑 같이 산책하니까 좋네요. 그러게.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효도를 하네. 수진의 부모님과 함께 산책하는 민호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영숙은 급히 벤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가 제일 착해. 주말마다 이렇게 찾아오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레스토랑도 가자. 화목한 대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박영숙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걸까? 그날 밤 박영숙은 오랜만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혼자서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여보, 우리 민호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나보다 장인 장모가 더 좋은가 봐요. 취기가 오르자 남편 사진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민호를 너무 잘못 키웠나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박영숙은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추석에는 엄마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면 안 될까? 죄송해요, 엄마. 이번 추석에는 처갓집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일찍 다녀와서 잠깐이라도. 아, 거기서 자고 오기로 했거든요. 박영숙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명절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니? 네. 다음에 시간 될 때 찾아뵐게요. 또다시 그 다음이란 말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박영숙은 처음으로 혼자 차례를 지냈습니다. 늘 아들과 함께 하던 차례상이었는데 여보, 이번에는 우리 둘이서만 차례를 지내네요. 마치 결혼 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그날 오후 박영숙은 우연히 수진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추석. 가족이라는 단어가 박영숙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 가족 속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6개월. 박영숙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죄송한데 오늘 병원이 너무 바빠서. 박영숙은 더 이상 문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화면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허리 통증. 아이고, 병원에 가보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술비가 꽤 많이 들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수술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수술이요? 많이 아프세요? 응, 허리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술비가 얼마 정도? 500만 원 정도. 죄송해요, 엄마. 저희도 지금 돈을 좀 모아둬야 해서. 그 순간 박영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수술비 500만 원을 못 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전 민호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엄마, 제가 의사가 되면 절대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제가 다 책임질 거예요.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 밤 박영숙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지기로. 여보,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찾아야겠어요. 박영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언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친구의 말에 박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리 수술비 때문에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요즘 집값이 미쳤어. 언니네 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10억이 넘을 거야. 박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그 집, 지금 민호 부부가 살고 있는 그곳이 벌써 그렇게 됐다니. 근데 왜 갑자기 집값 얘기를? 아니, 그냥 허리 수술 얘기 듣다 보니까. 친구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큰 집 통째로 주고 언니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서. 그래도 민호가 민호?
수술비 500만 원도 못 대주는 아들 얘기하는 거야. 친구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기다 처갓집 드나들면서 친정엄마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며. 이러려고 그동안 고생하면서 키웠어? 그날 밤 박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거기 월세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아, 그 아파트요? 보증금 5천에 월 150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월세 150만 원이면 수술비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생활도 걱정 없을 텐데. 며칠을 고민한 끝에 박영숙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희 집에서 나가줘야겠어.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그 집에 세입자를 드릴 거야.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저희 보고 당장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처갓집에 가든지. 엄마가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그동안 너희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박영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은 터였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만 시간을 줄게. 그동안 집을 알아보든지.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시 얘기해볼까요?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이게 엄마의 마지막 선택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야 박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너는 내가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니? 그때는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그래, 너희 사정. 근데 처갓집에는 매달 용돈도 드리고.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앞으로는 제가 매달 용돈.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난 더 이상 너한테 기대고 싶지 않아. 박영숙은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이미 세입자랑 계약했어. 이번 주 토요일부터 들어오시기로 했고. 엄마,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가 날 버린 건 이미 오래전부터였어.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잘할게요. 그러니까 늦었다. 이제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날 이후 민호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의 부모님도 친척들도 박영숙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마침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박영숙은 도어락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비밀번호를 바꾸러 가주세요. 그리고 세입자분 오시기 전에 짐도 좀 밖으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민호 부부의 짐은 복도에 차곡차곡 쌓였고 현관 비밀번호는 바뀌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던 민호 부부는 그제서야 자신들의 처지를 실감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짐이.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너희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제 시작입니다. 박영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어머님, 제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박영숙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사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수진이랑 민호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부모가 사돈어른, 제가 제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봅니다. 하지만 그쪽도 딸을 잘 키우지 못하신 것 같네요. 네? 그게 무슨 착한 며느리라면 시어머니가 수술비도 없어 고민할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박영숙은 처음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영수가 이제 허리 수술은 어떻게 할 거야? 이번 주에 예약했어요. 언니. 다행이다. 그동안 얼마나 아팠을래? 첫 월세가 들어오자마자 박영숙은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네요.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 누워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수술은 잘 되셨나요? 제가 찾아뵐까 하는데.
민호의 문자였습니다. 박영숙은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다. 너도 이제 내 살 길 찾아 살아라. 민호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대신 다음 날 병실 문 앞에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두고 가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박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퇴원 후 박영숙의 생활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취미 생활을 할 여유도 생겼습니다. 언니, 저 이번에 노인대학 등록했어요. 정말? 잘 됐다. 난 너 보면서 참 든든해.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6개월. 어느 날 민호가 박영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불효했어요.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니에요.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박영숙은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요즘 많이 생각해봤어요. 엄마가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갓집만 찾아다니고 엄마는 아프신데도 외면하고 제가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박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를 미워한 게 아니야. 그저 내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거지. 네, 이제 알아요. 엄마의 선택이 옳았어요. 그날 이후 모자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애틋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집 구했어요. 그래? 어디? 근처에요. 엄마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박영숙은 이제 아들의 약속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만나는 정도. 그게 가장 건강한 관계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제야 제대로 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을 보며 박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저를 책임질 거예요. 이것이 73세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난 여정.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비참한 노후를 보내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노후는 인생의 황혼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영상 끝나기 전에 여러분 어떠셨나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영숙 할머니.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신가요?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주고 힘든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